아, 사회화 경제 제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이 공공재 이론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진도 나간 부분들이 많았었죠. 이 과목, 사회화 경제, 다시 말하면 공공경제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좀 진도 나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교재를 잘 읽어보고 해서 하여튼 메모를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 이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회화 경제, 다시 말하면 공공 경제에 관한 그 본 내용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겠는데 그 첫 출발이 바로 이 공공재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게 총 3개의 그 챕터로 되어 있어요. 먼저 제3장에 공공재 이론이 나와 있고, 제4장에 외부 효과가 있고요. 제5장에 공공선택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크게 묶어서 공공재 이론에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오늘 진도를 나갈 텐데, 우리 교재를 보면 그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64페이지부터 뭐 거의 160페이지까지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내용을 잘 귀담아 잘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그 강의안, 그 PPT 강의안을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잘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일단 잘 읽어봐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좀 수식 그래프로 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수식이 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그 내용을 뭐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흐름의 논리를 알아야 되는데 대략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수업 진도 나가면서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들을 한번 잘 교재를 통해서 잘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어렵다고 싶으면은 이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그 검색 엔진들의 지식 검색 같은데 이제 심층 검색을 해보면 충분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위키피디아 무슨 이런 백과사전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개인별로 뭐 블로그 같은 데서도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참조를 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주 공부하는 내용들이 좀 뭐랄까 알아서 찾아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편리해진 그런 검색 그 기능들을 잘 이용해서 보충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그래서 지금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볼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세 부분이고, 공공재란 무엇인가 하는 그 개념적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공공재가 갖는 그 가장 두드러진 성격, 다시 말하면 외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부성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공공선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공공선택에 대해서 크게 보면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이제 첫째 부분에 공공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공공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씁니다. 그저께 최근에 그 의사들이 파업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무슨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들 중에 보면 뭐 의사들이 이게 공공재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사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는 말은 이 사실 오래전부터 쓰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기별로 볼 때는 이제 1970년대 정도 돼서 등장한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뭐 1960년대나 그 이전에는 공공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이 공공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 갖는 공공적인 성격, 다시 말하면 이제 행정학과 이렇게 경제학, 어떻게 보면 접합, 뭐 이런 것들의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경제학과 정치학과의 접합, 이게 이제 공공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재 이론이 등장한 그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그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 전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소성의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정이 충족이 될 때 경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째 이제 희소성의 가정을 얘기를 할 때,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런 우리 주위에 볼 것 같으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재화는 무궁무진하지가 않고 항상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희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재화마다 상품마다 그 희소성의 정도는 다르긴 하지만 이런 기금속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하고 공기나 물 같은 경우에는 흔하죠. 귀하고 흔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재화든지 이렇게 희소성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소성의 이제 제약하에서 인간이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제인의 가정이었잖아요.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렇게 해서 누구나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희소성을 얘기를 할 때 그 재화 중에 또 재화도 사실 엄밀하게 구분을 해보면은 뭐랄까 경제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편익이 플러스가 되는 우리가 말하는 뭐 자산, 소득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귀금속, 뭐 현금, 대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랄까 가치가 플러스 아니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이제 경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반면에 뭐 비경제재도 있습니다. 사실 뭐 부채, 환경오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 대형 재난, 지금 뭐 이렇게 돌고 있는 팬데믹 이런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아니라 그 가치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이제 비경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재와 자유재 이렇게 또 구분하고요. 자유롭게 이제 쓸 수 있는 자유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또 경제재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경제재 가운데 경제적으로 뭐랄까 가치 측면에서 플러스인 그런 성격을 갖는 재화들을 이제 소유권의 개념에서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소유가 가능한 배타적 소유, 다시 말하면 사적 전유라고 그러죠. 사적 전유가 가능한 그런 사유재가 있는가 하면 사적 그 전유가 불가능한 공공재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발견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자유방임 시대 때 아니면 뭐 그때도 그 전에도 그 우리가 말하는 국가가 제공하는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거,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공공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4대 공공 서비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공공적으로 뭐랄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재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공재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전에도 사실은 뭐 전파라든지 도로, 그 다음에 국립공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공적인 그 재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사실 하나로 포괄해서 이제 개념화했던 그 용어가 바로 공공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라고 해서 한문으로 쓰면 말 그대로 공적인 재화다, 공공성을 갖는 재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퍼블릭 굿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 이건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재와 구분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유재와 구분이 돼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소유, 반면에 민간재는 프라이비트, 사적인 재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적인 배타적인 소유, 이걸 우리는 전유라고 말해요. 전유, 전적인 뭐랄까 전적인 소유가 가능하다. 전유.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exclusive ownership이라고 합니다. 배타적 소유가 가능한 이런 재화를 우리는 민간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분이 뭐 노트북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민간재 아니니까 개인적인 소유잖아요. 그러나 공공재라고 하면 도로, 아까 말한 뭐 국립공원, 전파, 그뿐 아니라 4대 공공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재에 대한 그런 뭐랄까 좀 어떤 관심, 심층적인 이런 관심 이런 게 사실은 70년대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70년대 지나면서 여기 공공재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 공공재라고 왜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런 공공재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쉽게 말하면 이제 대가도 치르지 않고 편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대가만 치르고 비용만 부담을 하면서 편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공평한 거 아니냐. 우리가 경제 원리라고 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희소성의 원리와 경제인의 원리에 따라서, 경제인이라고 한 게 뭐냐면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지 거기 상응하는 이제 편익을 얻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대가만 치르고 그 편익을 못 얻고, 어떤 사람은 대가를 안 치르면서 편익을 얻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뉴스에서도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엄청난 부자들이 뭐 엄청나게 많대죠. 120만 명에 해당한다. 120만 명이 자산이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전혀 안 낸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비용은 전혀 안 되면서 혜택은 엄청나게 누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부당하게 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소득에 비해서 엄청나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또 그만큼 이익을 적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맞벌이 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양쪽에서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양쪽에서 건강보험료 다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불공평 현상이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공공재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재를 얘기할 때는 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시험 문제도 잘 나오죠. 뭐 재정학이나 여러분들이 뭐 공인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재정학을 공부를 할 텐데, 재정학에서 꼭 시험 문제 나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재정의 기능 중에 뭐 분배, 재분배, 그 다음에 경제 안정 및 성장, 그 다음에 시장 그 질서의 복원, 요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분배, 재분배, 그 다음에 경제 성장 및 안정, 여기 이제 3대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온 게 이거거든요. 사실은 공공재의 성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공재의 성격이 세 가지니까 하나만 이제 해서 시험 문제 내기도 편리하고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지식이기도 하지만, 시험 문제 출제하기에 객관식 문제로 출제하기 아주 최적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해야 되고, 뭐 암기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개념적으로 연관시켜서 지식 매핑, 우리 머릿속에 이 지식을 세 개를 매핑을 시켜서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식과 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식의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식이 일체화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공재의 세 가지 요건이 이제 기본적인 성격, 특성, 요거를 정리하면, 첫째는 비경합성, 두 번째는 비배제성, 세 번째는 비분할성,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첫째,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경합이 없다. 다시 말하면 경쟁이 없다는 거죠. 비경합성, 영어로 말하면 non-rivalry, 라이벌이 없다, 경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독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연 독점, 아까 말한 것처럼 국방, 치안, 소방, 외교, 독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로, 국립공원 전파, 뭐 이런 건 다 경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독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비경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비경합성이 있다고 다 공공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독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창기에 보면 예를 들면 뭐 치약 같으면 옛날에는 뭐 럭키 치약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치약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독점이었고, 필기구 같은 경우에도 볼펜, 그러면 옛날에 모나미 볼펜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옛날에는, 그 다음에 무슨 맥주 같으면 옛날에도 오비 맥주밖에 없었고, 소주 그러면 전로 소주, 뭐 이런 식으로 다 경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미형성됐을 때, 미성숙했을 때 생기는 그런 이제 독점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아까 말한 치약이나 볼펜 같은 게 공공재는 아니죠. 그런 거야말로 전형적인 민간재고 사유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어떤 마찰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 경기 뭐랄까 변동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독점이 아니라 요 공공재는 그 자체가 갖는 가장 두드러진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비경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경합성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독점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가격을 이제 산정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독점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방만해지고 좀 무산해지고 뭐 이런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격을 또 그 적정하게 못 매기다 보니까 이 공공재를 잘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할 거고, 예를 들면 도로 가까이에 이제 공장을 지은 사람들은 그 도로의 편익을 굉장히 많이 누리게 되는 거고, 도로에서 멀리 이제 공장을 지은 사람들은 손해만 보게 되는 이런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점이다 보니까 이런 첫째 현상. 두 번째는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 수혜자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특정의 수혜자를 혜택을 받는 것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비배제성이라는 거예요. 자, 영어로 말하면 non-excludability, 비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아까 말한 국방치안, 소방외교 그런 공공 서비스로부터 그 사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혜택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추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안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추징하는 식으로 어떤 그런 절차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이런 성격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임승차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문을 봐도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승차, 무임승차, 영어로 프리라이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무임승차란 말이나 한문 영어로도 프리라이드란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택시 타고 뭐 요금 안 내는 사람, 버스 탈 때 카드 태그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임승차자 아닙니까? 그런데 무임승차자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나 우리 재정학이나 경제학에서 쓸 때도 그냥 무임승차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말이 이제 그대로 쓰는 말인데, 그리고 이런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은 두 배의 이익을 봅니다. 돈을 안 내서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혜택을 받으니까 이익을 보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익을 보상해 주다 보니까 이제 성실하게 지하철 요금을 내고 타는 사람, 버스를 탈 때마다 태그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부담을 두 배로 지는 겁니다. 본인 운임도 본인이 내고, 방금 무임승차했던 사람들이 안 낸 그 운임도 또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 배의 손해를 보는 거고, 저쪽 사람은 두 배의 이익을 보는, 격차가 네 배로 벌어지는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 반시장적인 시장 질서와 완전히 어긋나는, 시장 질서가 바로 뭡니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가도 안 치르고 상품을 취득을 하고, 그 사람의 그 뭐라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대가의 두 배를 지불하는 이런 황당한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건 절차가 필요한 거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공공재는 비분할성입니다. 그 서비스를 쪼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합제로 하는 겁니다. 도로 서비스 그러면 1번 국도, 2번 국도, 3번 국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1번 국도만, 어떤 사람은 2번 국도만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금을 조금 낸다고 하니까 너는 국방 서비스만, 너는 치안은 안 되고 너는 외교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없잖아요. 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 다 그런 서비스를 한꺼번에 집합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많은 또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이제 뭐라고 과다 구매를 하는 것이요. 나는 딱 하나만 필요한데, 예를 들면 나는 KTX 나는 부산만 딱
왕복하는데 왜 나는 그 뭐랄까 1년 회원권을 사야 되냐? 1년 회원권을 KTX 자유이용권,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회원제로 유지해가지고 앞으로 KTX 타려면 이걸 사야 된다. 아니면 예를 들면 지하철, 수도권 지하철 타려면 한 달에 10만 원을 내라. 그 대신 자유 여기 탈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끔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집합제 판매가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여행을 해보면 그 유레일이라는 그 유럽 철도 자유 이용권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한 달치를 삽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유럽 전역을 다닐 수 있는 그 유레일 자유 이용권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면 얼마나 이익인지 몰라요. 뭐랄까 배낭여행하고 이건 여행객들한테는 굉장히 그 저렴하고 편리한 상품이 유레일 상품인데 가끔 그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과다한 그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또 비분할성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비분할성은 말 그대로 이렇게 쪼갤 수가 없는 성격이죠. 영어로 말하면 non-dividability, 쪼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기본적인 공공주의 성격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전혀 엉뚱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지만 그 결과들을 크게 나눠볼 때는 어떤 사람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대가만 치르고 이익을 못 보는 이런 뭐랄까 불공정,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전혀 뭐랄까 수익과 부담 사이의 그런 상관성이 완전히 이제 깨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불공평한 그런 경제 생활이 되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시장 질서가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이런 공공재의 성격을 좋은 점은 부각을 시키면서 나쁜 점은 해소하는 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바로 공공재에 대한 관심 연구가 많아진 거고 80년대까지 가면서 또 공공선택이론까지 가면서 이쪽에서 계속 노벨 경제학상이 계속 쏟아 나온 겁니다. 지금도 계속 보면 노벨 경제학상이 주로 이쪽에서 나옵니다. 순수하게 미시경제, 뭐랄까 어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경제학적인 어떤 전략 전술 이런 데 노벨상이 수여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의 공공성의 강화,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정 공영의 세계 경제 이런 쪽에 초점을 둬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이 이제 수여되기 있다 보니까 이런 공공재 쪽으로 공공경제 쪽으로 이런 계속 노벨 경제학상이 그쪽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이제 공공재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온다. 시장 실패는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재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시장이 실패한다. 마켓 페일리어 이런 말을 쓴 거죠. 자,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공공재 이와 같은 세 가지 성격을 그대로 방임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개인 간의 어떤 경제 주체 간의 어떤 아주 심각한 불공정 문제를 넘어서서 시장 실패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폭동이 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이런 공공재의 성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비경합성으로 인한 공공 독점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 질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비독점성이잖아요. 다점성이잖아요. 독점이 없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항상 복수로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공급인데 수요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공급에서 독점이 형성이 돼버리면 이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독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그 재화에 관한 시장이 무너진다. 예를 들면 전력, 지금 우리 한국전력에서 한전에서 전기를 독점 생산해서 공급하잖아요. 물론 풍력, 태양광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어쨌거나 한전은
중앙에 있는 한전은 수력, 원자력,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이런 발전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회사를 쪼개냈습니다만은 하여튼 전력을 독점 공급하다 보니까 이 전력에 관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력 요금이 적정한가? 지금 말하면 또 그 뭐랄까 전력 요금의 뭐랄까요 누진제 이게 뭐 공정한 것인가? 그다음에 산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전력 요금 감면 이게 합당한 것인가? 그다음에 이 전력이 과연 국제적으로 볼 때 적당한 것이냐 하는 이게 여러 가지 그 전력 시장에 관한 하는 이 뭐랄까 시장 질서를 얘기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력을 또 민영화해서 또 경쟁을 시킨다. 그러면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보듯이 유럽에서 보듯이 전력을 민영화하면 그 폐해는 더 많습니다. 독점을 하고 있어도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도 문제가 많고 그걸 민영화해서 경쟁을 시켰더니 문제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결국은 독점으로 가면서 그걸 보완하는 식으로 가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 민영화해가지고 그거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일단 민영화가 되면 각 그 개별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서로 경쟁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경비 절감에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는 안 하고 이다 보니까 결국은 엄청난 뭐랄까 위험하기도 하고 막 대규모 정전 사태도 생기고 막 이런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적 독점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배제성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무임승차가 생긴다는 거죠. 한쪽은 무임승차라고 또 한쪽은 뭐랄까 적은 많은 비용만 내고 전혀 편익을 못 누리는 엄청난 이런 불공정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공평성이. 한쪽은 과잉 부담, 한쪽은 과잉 이익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불공평성이 생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위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 공공재가 갖는 외부성 때문에 이걸 내버려두면 시장 질서가 무너진다. 다시 한번 시장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분할성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재화를 쪼갤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재화를 소비를 할 때는 전체 다 이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도로, 예를 들면 고속도로 뭐 통행료를 낸다고 할 때도 지금은 뭐 이렇게 다 뭐 톨게이트가 다 쪼개져 있지만 톨게이트가 예를 들면 하나밖에 없다고 칠 때는 중간에 내가 어디 나간다 이럴 때는 손해잖아요. 또 좀 더 멀리 가는 사람한테 이익이잖아요. 아마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도 이제 요금이 정액 요금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한두 정류장 가고 그 요금을 다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종점에서 기점에서 종점까지 가면서도 그 요금만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요 문제를 해소하려고 지금 승차할 때도 버스 카드를 태그하고 또 하차할 때도 태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금은 같더라도 나중에 뭐 약간 두 번째 승차할 때 요금을 약간 깎아주고 뭐 이런 제도도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비분할성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잉 소비를 하다 보고 아예 다 사거나 아예 안 사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잉 구매가 되거나 아니면 공백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실패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공공재를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건지 다 결국 연결된 건데 지금 말한 것처럼 첫째 문제가 뭐냐면 비경합성 때문에 생기는 독점 문제죠. 이런 독점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냐? 가장 이제 우리가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책은 쉽게 말해 민영화입니다. 전력 산업을 민영화하고 철도를 민영화하고 뭐 이렇게 민영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거나 민자 유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점 상태
독점 상태.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가 딱 하나인 경우는 이제 한전이나 이런 것처럼 딱 하나인 경우는 이제 뭐 독점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KTX나 뭐 STR이나 뭐 이렇게 지금 뭐 수소에서 출발하는 또 게 있잖아요. 일부 뭐 노선이 겹치기도 하고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급자가 두 개, 세 개인 경우를 우리는 그 과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점 하나밖에 소수. 이 과자는 적을 과자입니다. 딱 하나인 경우는 독점, 두 개, 세 개, 이런 소수인 경우는 과점이다. 적을 과자 써서 과점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올리고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올리고란 말이 들어가면 적다라는 뜻이라면 적다. 모노란 말이 들어가면 하나. 그러니까 이제 독점은 모노폴리, 과점은 적은 거니까 올리고폴리. 이 올리고란 말이 들어가면 올리고폴리는 과점인 겁니다. 이런 과점 상태를 공급자가 많은 형태, 많을 다자 다점으로 만들면 멀티폴리 형태로 만들면 독점이 해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영역에 따라서 그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할 수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성격상 그거를 잘 이제 면밀하게 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배제성이었잖아요. 이 비배제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무임승차였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과잉보답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엄청난 이제 불공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성을 중립화해야 됩니다. 외부성을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결과, 이걸 이제 외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사실은 외부성과 그 반대되면 내부성이겠죠.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서 먹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낸고 그다음에 햄버거 가게에서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된 건 내부성이죠. 그러나 내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배달을 시킨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요즘 뭐 배달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배달비가 뭐 1,000원 이렇게 되면 그 배달하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보는 겁니다. 내가 배달을 하면. 그런 이제 외부성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경제적 결과. 이걸 이제 외부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외부성은 이제 의도하지 않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외부 경제가 있고 또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보는 외부 불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외부 경제는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보는 거고 외부 불경제는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주로 이제 편의시설이 입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사회는 외부 경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뭐 쓰레기 소각장이나 그다음에 화장장이나 이런 혐오시설이 입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외부 불경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쪽은 외부 경제로 이익을 보고 어떤 쪽은 외부 불경제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중립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이때는 이제 외부 경제를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를 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죠. 이걸 용산 재개발합니다. 그럼 용산 재개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습니다. 그럼 그 이익을 전액 국가가 환수하면 됩니다. 그러한 경제를 환수를 해서 거기서 손해를 보는 철거민들, 세입자들, 그 다음에 저쪽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이런 데 사는 그런 사람들,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충분할 정도로 보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면 비로소 외부성이 중립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일단 시장이 복원이 돼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용산 재개발을 통해서 수조 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거기서 땅 가진 사람, 거기 건물주들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경제적 외부 경제를 누리게 되고, 반면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있는 김포 매립장이나 무슨 팔당댐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계속 손해만 보고 사는 겁니다. 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공평성이라는 원리가 다 깨지고, 그걸 넘어서서 시장 원리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 원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혜택을 누리는 게 전제인데, 그게 안 돼버리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하여튼 이러한 외부성을 중립화시키는 그러한 정부 개입을 우리는 규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규제란 말 참 많이 쓰죠. 이 규제란 말은 regulation, 이렇게 영어로 regul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규제란 말은 바로 정부 개입을 규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되게 규제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많죠.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게 하는 것도 규제입니다. 하게 하든 하지 말게 하든 정부가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규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라는 규제는 적극적 규제, 하지 말라는 규제는 소극적 규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지 마라, 독점을 하지 마라, 경제적 규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마라, 노동자의 계약을 위반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또 사회적 규제. 이게 규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어쨌거나 다양한 형태, 그러한 정부 개입을 우리는 이제 규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수익자 부담을 확대하는 겁니다. 어떤 편의 시설을 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금을 받는 거죠. 국도나 지방도는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고, 그런 그냥 우리가 일반 조세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톨비로 이제 환수를 하고, 이렇게 전파도 무슨 일반적인 라디오 전파나 이런 거는 다 무료로 이렇게 개방하고, 그러나 뭐 핸드폰 전파, 그러니까 전파 사용료로 다 이제 수익자 부담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분할성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과다 소비나 또는 이제 공백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과다 소비, 과잉 구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분 최적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쪼개는 거죠. 우리가 전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회사를 분할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발전 회사는 분할을 시켰어요. 옛날에 그냥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에서 다 모든 전력 사업을 했지만, 이제는 전력 사업을 발전 부분, 배전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 발전 부분은 쪼갰습니다. 일단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를 다 쪼갰어요. 뭐 동남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일단 쪼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쪼갠 회사별로 최적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분 최적화는 그런 거죠. 하나씩 나누어서 하나하나를 이제 최적화시키면 결국 전체도 최적화된다. 이런 전략이 바로 부분 최적화, 섭 옵티미제이션 이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천공항 고속도로처럼 톨이 하나밖에 없으면 중간에 뭐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과다 소비, 과소 소비 문제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쪼개서 톨을 여러 군데 설치해서 톨비를 다 이제 나눠서 받게 이렇게 하면 훨씬 과잉 구매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잠재 가치를 부여해서 잠재 가격을 이제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가 뭐 예를 들면 이게 전체가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면 10개를 쪼개면 이제 만 원씩 되겠구나. 그러면 대체로 병산제로 거리로 정확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뭐
고속도로 100km 가면 뭐 10,000원이면 10km면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원씩의 잠재 가격을 부과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훨씬 과잉 문제, 과잉 구매 문제가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성을 봐야 됩니다. 이 외부성은 아까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정리된 것처럼 non-price effect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격 효과 이렇게 말. 쉽게 말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입니다.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효과다 이렇게 말. 또는 파급 효과 말 그대로 한문으로 써도 물결이 미치는 효과입니다. 돌을 던졌을 때 이제 파도가 일어나서 그 파도가 강 건너가서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걸 우리는 파급 효과다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물결이 미치는 효과. 영어도 똑같습니다. 스필오버 이펙트. 물이 꽉 찬 컵에 돌멩이를 하나 넣으면 물이 이제 넘친다 이거죠. 그래서 스필오버 이펙트. 파급 효과. 그 다음에 네이브 이펙트라고 합니다. 인접 효과. 또는 의학 병원에서 아니면 약에서 의학 쪽에서는 이제 부작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이드 이펙트다. 의도하지 않게 나오는 그 부작용. 진통제를 먹었더니 뭐 소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항생제를 많이 먹었더니 나중에는 뭐랄까 효과가 떨어진다. 뭐 이런 부작용.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약품들이 또 부작용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품 본래는 진통 해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또 아스피린이 또 혈액 순환을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피린을 또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혈액 순환용으로 씁니다. 하루에 하나씩 이 아스피린을 먹어주면 혈액 순환이 촉진이 된다. 단 또 혈액 순환이 촉진이 되다 보니까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이 안 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그 화학약품도 본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그 폭약 장치, 폭약 그 재료가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 물질인데 이게 또 우리가 복용하게 되면 이게 그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그것이 갖는 목적이 있고 그것이 또 갖는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의학에서는 주로 이제 부작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 경제학에서는 이제 외부성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경제적 결과 이걸 묶어서 우리는 그냥 외부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질서를 왜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개입과 정부 규제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외부성이라는 겁니다. 외부성. 외부성의 반대말은 내부성이겠죠. 내부성은 우리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를 할 때 기대했던 결과, 이건 이제 내부성인 거죠. 외부성은 반대로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결과, 이걸 묶어서 그냥 외부성이라고 말하는데 외부성은 둘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구성이 된다. 자, 외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external economy, 이거는 말 그대로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입니다. 이익. 이런 이익을 주는 시설을 우리는 선호시설, 편의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핀피라고 하죠.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앞뜰에라도 들어와 주세요 하는 선호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이런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외부 경제고요. 두 번째 외부 불경제는 이제 반대죠. external diseconomy입니다. 마이너스를 주는 그런 겁니다. 이런 시설을 우리는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 님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Never in my backyard. 뒷뜰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핀피는 앞뜰에라도 와주세요. 님비는 뒷뜰에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혐오시설을 주는 것이 외부 불경제입니다. 이런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외부성이고, 그러니까 어떤 경제활동이 그래도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똑같은 정도로 발생한다면 이게 중립화되니까 시장 질서 왜곡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상품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도 시설이 선호 시설과 혐오 시설로 딱 나눠지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시장이 엄청나게 왜곡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자율적인 해소 방안이 이제 코스 정리입니다. 코스 정리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코스 정리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면은 코스 정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코스라는 사람이 경제학 노벨 경제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뭐랄까 그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뭐 외부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 비용이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주는 비용, 그게 이제 같아질 때까지 기업을 규모를 확장시킨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런 경우 많습니다. 기업이 굉장히 커지면 정부에서 거기에 많은 그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 포항에 입지를 하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포항까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포항항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이 울산에 입지하니까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나 KTX가 울산을 경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울산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정부가 별로 지원을 안 해주지만, 기업이 덩치를 키워가지고, 아니면 작은 기업이 들어가서 덩치를 키우면 정부가 다 그만큼 이제 그 도움을 뭐랄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사적 그 뭐랄까 비용을 이제 국가에 전가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코스 정리를 한번 검색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성의 정부 개입 규제 형태, 아까 말한 것처럼 규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일체의 개입을 이제 규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제는 아까 말한 것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한 것 같은 직접적 규제, 뭐 간접적 규제, 뭐 여러 가지, 뭐 적극적 규제, 소극적 규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사회적 규제, 뭐 경제적 규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규제 형태, 이런 외부성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한 규제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띱니다. 첫째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직접적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외부 불경제 발생에 대한 규제입니다. 외부 경제에는 직접 개입하기 힘들어요. 그거를 이제 환수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개입하기 힘드니까 일단 불경제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외부 불경제를 이제 규제를 하는 건 훨씬 쉬워요. 외부 경제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직접 규제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입니다. 경제적으로 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외부 경제에 대해서는 과세, 조세 제도를 통해서 환수를 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로 보면 그렇죠. 외부 경제를 먼저 환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불경제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부화 된다는 겁니다. 내부화. 그래서 이제 외부성이 내부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형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은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만이 없어요. 혐오시설에 들어와도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있으니까 불만이 없고, 또 편의시설에 들어와도 또 정부에서 다 막 환수해 가니까 또 좋아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네? 안 되죠. 우리나라도 뭐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고 하지만 아직도 이게 미흡합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주로 이제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데 대해서 주로 오염원을 배출하는 경우에 거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탄소 배출권 이렇게 규제하는 그런, 이거는 이제 지금 말한 1번, 2번 이 규제를 결합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공공선택이론입니다. 공공선택이론은 지금 나온 것처럼 퍼블릭 초이스라고 저것도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경제에 대한 정치적 결정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기 순환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케인즈 그런 걸 볼 것 같으면 사실 수요 공급 어떤 정부의 조작 이런 거 못지않게 정권이 바뀌면 보수 정당에서 진보 정당으로 바뀌면 또는 진보 정당에서 보수 정당으로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시장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공공선택이론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 균형 모형, 일반 균형 모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요 공급 곡선이나 아니면 파레토 최적 원리 이런 데 따라서 시장이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따라서 미국에서 공화당이 되냐 민주당이 되냐. 네? 이번에 이제 미국 곧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 이에 따라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 자체에 무슨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더 하고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경제가 공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것을 공공선택이론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 정부의 선호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의 선호, 이거 개인의 선호와 다릅니다. 개개인의 선호와 정부의 선호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부 선호란 말은 더 좋아한다는 뜻이죠. 영어로 쓰면 이제 preference다. 더 좋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개체주의 입장과 하나가 유기체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개체주의 입장은 말 그대로 개개인들의 선호를 중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선호란 것은 개개인 선호의 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T 전체 정부 전체 선호 이퀄은 부분 개개인들의 선호 플러스 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개체주의 입장이고 반면에 유기체주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T는 시그마 P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좋아하는 것과 정부에 좋아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수결로 해서 미국에서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공화당 이겼다.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다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개체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 국민이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전제하는 게 이제 개체주의지만 유기체주의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전체가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승수효과 어떤 상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룰 수 있다. 이 두 가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에서 투표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항상 이제 어느 나라든지 다수결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수결을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정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위투표자 정리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는 미디안 보트 티오렘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선거를 계속 하게 되면 중앙정권체로 모인다는 거예요. 선거를 계속 하게 되면 보수 정당은 진보표들 하다 보니까 자꾸 진보가 되고 진보 정당은 또 보수 표를 얻으려고 하니까 또 보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 선거가 처음에는 진보는 선명한 진보, 보수는 분명한 보수 이렇게 나가다가 선거가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상대방을 의식하고 상대방 지지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계속 공약들을 그쪽에 맞는 또 공약들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민주당은 본래는 굉장히 진보적이었고 공화당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지만 이게 이제 민주당도 보수의 표가 필요하고 공화당도 진보의 표가 필요하니까 서로 양쪽에 의식하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은 별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에 따라서 별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위 투표자 정리예요. 이거는 무한 반복할 경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가 엉뚱하게 이제 임의적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우리 흔히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다 그죠. 어느 주에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뉴욕주나 펜실바니아주는 민주당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민주당, 미국 북부 지역은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남부 지역은 또 다 텍사스에 있는 데는 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볼 것도 없고 결국은 미국 트럼프가 재선하냐 바이든이 당선되냐는 결국은 결정짓는 곳은 결국은 플로리다 됩니다. 플로리다 주하고 그다음에 뭐 버지니아 주하고 몇 개 주가 있는데 결국은 플로리다 주예요. 플로리다 인구가 많으면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는 안 봅니다. 그냥 플로리다가 그냥 선택하면 뭐 오바마가 되는 거고 트럼프가 되는 거고 다음에도 그냥 어차피 북부 민주당과 남부 공화당은 어차피 뭐 반반이니까 결국은 플로리다가 결정한다는 것이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뭐냐면 이제 중앙치를 건져받아 보니까 투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 이제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가중치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중치를 얼마로 부여를 해야 될지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에로우의 불가능성의 정리로 귀착이 됩니다. 자, 에로우의 불가능 정리가 결국 어떤 거냐?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책에서도 한번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해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미흡하다가 생각이 들면 또 검색을 통해서 웹상에서 좀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선택이론에서 그 참여자가 중요한데요. 누가 참여하냐면 지금 크게 보면 세 개가 참여합니다. 결국 선거에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한 첫째는 이제 후보, 그 다음에 정당, 두 번째는 관료와 행정부, 세 번째는 이익대표체계 이 셋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정치가 정당은 이제 거기서 이론은 바로 다운스의 투표수 극대화 이론입니다. 이거는 마치 그 기업에서 이윤 극대화 이론 같아요. 기업이 항상 기업이라고 한 것이 결국은 이윤 극대화를 라고 하는 명제를 벗어날 수 없듯이 정당도 선거에서 어떻게든 투표수를 끌어오는데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가 상호 정보가 서로 불완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수 진보 정당들이 서로 정강 이념을 상호 수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리토 최저까지는 못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료 행정부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또 몇 개 수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한 것이죠. 공공 서비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공급은 증가하더라도 그 공급을 위한 예산의 증가량은 한계 체감한다. 이게 바로 한계 예산 체감 법칙입니다. 공급은 증가해도 예산은 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도 할 것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급량에 대한 예산 증가치 곧 한계 예산율은 정치적 수요로서 공급량에 대해 반비례의 곡선을 형성한다. 그죠? 그 다음에 로무 로젠탈 모형을 한번 보면은 로무 로젠탈 모형은 예산액을 X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재를 Y축으로 하면 반비례한다. 그렇죠? 예산의 나라에서 돈을 많이 쓰면 민간재를 덜 구입할 거 아니에요. 구입을 덜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산액과 민간지 규모를 이제 한 반비례 곡선에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선호값이 동일한 등선호 곡선이 무차별 곡선 가운데 낮은 등선호 곡선과 반비례 곡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서 예산 규모가 결정이 된다. 이것이 로무 로젠탈 모형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번 보고 읽어보면 논리는 굉장히 간단한 논리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익대표체계. 이익대표체계는 우리가 이제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NGO, 시민단체, 공익단체와 이익집단, 그 다음에 압력단체, 정당 이런 것들이 중요한 참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그
과대 과소공급설, 과다 과소공급설입니다. 공공재가 오늘날 공공재가 뭐랄까 필요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고 있냐, 아니면 많이 공급되고 있냐, 이 두 가지 학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적게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를 보면, 이건 왜냐하면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광고 선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민간재가 지나치게 이제 소비 공급가 되는 건.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면 고속버스 이런 데가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그다음 그 비행기, 항공편 이런 데가 막 공격적으로 뭐랄까 광고 선전인 하다 보니까 KTX가 잘 안 팔리는 이런 현상,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제 갈브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굉장히 막 치고 나가고 정부는 주춤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재는 과소 공급된다라고 하는 게 갈브레이드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머스그레이브는 민간 상품들은 비용과 혜택이 딱 직결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탁 나타납니다. 근데 공공재는 그런 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재가 많이 이제 소비가 되고 공공재가 적게 소비가 되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바로 머스그레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치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부의 그런 공공재를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가 위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다운스요. 세 사람이 주장을 따를 것 같으면 우리 주위에는 공공재가 너무 적게 공급되고 있다, 이 말이 또 맞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뷰캐넌,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의 법칙, 이런 사람들은 공공재는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왜 그러냐? 투표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서 계속 선심성 공약들이 남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선된 정당들이 계속 선심 정책을 하다 보니까 공공재가 계속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수결 투표제로 인한 예산의 팽창 경향,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바로 뷰캐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서로 뭐랄까 여당 야당이 막 이런 서로 야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 전국에서 여당도 그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러고 야당도 또 주자 이렇게, 야당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이제 담합하다 보니까 지원금, 재난지원금이 더 늘어나는, 그다음 그런 게 과다공급설의 원인이고, 세 번째는 정부 성장의 불가피성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파킨슨의 법칙이 뭐예요? 공무원들은 계속 증가한다. 경기가 호전되든 악화되든 하여튼 공무원의 수는 증가한다. 나라 살림도 계속 증가한다. 불경기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호경기면 또 민간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부 성장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우리 주위에 공공재가 과다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또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간에 비해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정부 부문은 대체로 독점 체제다 보니까 유인,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비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관료제 속성상 관료들의 타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죠. 민간 기업에 비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료제의 타성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인 대리 문제. 국민들이 주인이고 이제 공무원들에게
대리인으로 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도덕적 해이다, 모럴 해저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강하다 보니까 정부는 민간에 비해서 훨씬 더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이제 정부 혁신이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민영화였습니다. 민영화를 굉장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어요.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민영화가 지금 속도가 늦춰지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민영화를 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도 않으면서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 문제가 해소되지도 않으면서 또 과당정정을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조달을 해봅니다. 아웃소싱 이거 많이 하고 있죠. 아웃소싱 해보지만 이것도 그렇게 많은 뭐 경비 절감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 수준만 떨어지는 그런 결과만 가져오니까. 세 번째는 NPM, 다양한 형태의 신공공관리가 나타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민간 위탁, 무슨 뭐 벤치마킹, 그다음 지방 이양, 뭐 하부 위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지만 결국은 별 효과 신통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정부는,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이런 정부 부문도 굉장히, 정부 부문이 비효율적인 건 사실이지만 시장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재 외부성 이런 걸로 공공선택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사실 장단점을 안고 있어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적정 분배에 넘어가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적정 분배에 넘어가서 적정 분배 기초이론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저기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시험까지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중간 시험 때까지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